시카고의 제 사무실. 창밖으로 미시간 호수가 흐릿하게 보이던 어느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편집장 그레그가 보낸 이메일 제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44%. 저는 처음에 그 숫자를 잘못 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등록된 사진을 열었을 때 저는 결국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돼지 등뼈가 수북하게 쌓인 감자탕이라는 음식이었거든요. 11년 동안 미식 기사를 써온 제 눈에는 그저 투박하고 정리되지 않은 한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늘 비빔밥이나 갈비찜처럼 색이 곱고 접시 위가 가지런한 음식만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거든요. 지저분한 뼈다귀 사진으로 기사를 열었다가는 데스크에서 바로 반려될 게 뻔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비빔밥도 아니었고 불고기도 아니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 1위 자리에 저 뼈다귀 국물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전통 간식류까지 76% 넘게 증가했다는 수치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그레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이런 그릇을 대체 왜 저더러 취재하라는 거냐고요? 그레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고요, 캐서린. 저는 그 말을 곧바로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온 기사들이 어쩌면 눈으로만 맛을 판단해온 건 아닌지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이메일 아래에는 신설동이라는 낯선 지명과 함께 3대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어느 식당의 이름도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쁜 플레이팅 하나 없는 이 음식이 대체 어떻게 수많은 미국인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을까요? 뼈까지 발라 먹어야 하는 번거로운 요리에 사람들은 왜 새벽까지 줄을 서는 걸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취재가 11년 경력의 기준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결국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고 말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 모건입니다. 시카고에서 나고 자랐고 지역신문사에서 프리랜서 푸드 저널리스트로 일한 지 벌써 11년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저는 접시 위의 색감과 구도에 집착해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 기사의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제가 다뤄온 한식 기사들을 떠올려보면 늘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새빨간 고추장이 예쁘게 얹힌 비빔밥,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알록달록한 잡채 사진이면 데스크에서 바로 승인 도장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런 사진들로 밥벌이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취재 노트는 늘 색깔 순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그리고 맨 마지막이 흰색이었습니다. 뽀얀 국물은 언제나 제 목록의 맨 아래, 가장 후순위였습니다. 국물 요리는 사진 한 장으로 맛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 오랜 지론이었거든요. 접시 위에 무언가가 쌓여있고 색이 대비되고 윤기가 흘러야 독자의 손가락이 멈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노트북 옆에는 그레그가 보낸 그 사진이 계속 떠 있었습니다. 뽀얀 국물 속에 잠긴 돼지 등뼈, 그 위로 수북하게 얹힌 우거지, 그리고 그 옆에 아무렇게나 놓인 깻잎 몇 장. 구도도 조명도 색감도 무엇 하나 제가 좋아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지만 도무지 매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결국 그레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했고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캐리어만 덩그러니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건 예쁜 접시지 뼈다귀가 수북한 냄비가 아니잖아요. 소화기 너머로 그레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캐서린, 자네가 11년 동안 써온 기사들 다 예쁜 사진 덕분에 조회수가 나온 거라고 확신해? 그는 되물었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쓴 기사들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화려한 플레이팅이 아니라 어느 할머니가 50년 동안 끓여온 스튜를 다룬 기사였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그 할머니의 부엌에는 예쁜 접시 하나 없었습니다. 낡은 무쇠 냄비와 손잡이가 닳아버린 나무 주걱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사의 댓글창에는 냄새가 느껴진다, 우리 할머니가 생각난다는 말들이 며칠 동안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반응을 신기하게만 여기고 넘어갔지 제 취재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레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눈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고 가봐. 통화가 끝난 뒤에도 그 문장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레그가 저를 이 취재에 밀어넣은 진짜 이유가 어쩌면 제 오래된 습관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스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부정하며 다시 캐리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 카드 소비 데이터라는 제목 아래 낯선 그래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국수와 만두가 55.2%, 감자탕이 44.0%. 숫자들은 분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이유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식 순위표에서 감자탕이라는 이름은 상위권 근처에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며 혹시 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프는 몇 번을 다시 봐도 똑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정리하며 저는 속으로 대뇌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짧게 끝내고 돌아오자고 뼈다귀 국물 한 그릇 먹어보고 형식적인 인터뷰 몇 개 따서 원래 기획했던 방향으로 기사를 쓰면 그만이라고요. 손끝으로 여권을 확인하는데 어쩐지 손바닥에 미세한 땀이 배어났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음식 앞에서 느끼는 단순한 긴장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는 손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면서도 저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기내식으로 나온 파스타를 절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졌고 저는 노트북에 미리 써둔 기사 초안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뼈다귀 요리에 대한 문장들은 이상하게도 계속 겉돌기만 했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은 음식에 대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처럼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곤히 잠든 사이 저는 몇 번이나 그 문장들을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김의 화면으로 한식 다큐멘터리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은 채 별 생각 없이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느 지방시장에서 뼈다귀를 손질하는 노인의 손이 클로즈업 되고 있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깊게 박여 있었고 칼질 소리만이 주직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오래 바라보다가 정작 그 요리가 완성된 장면이 나오기도 전에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직은 그 손이 만든 결과물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서울 시간으로 늦은 오후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습한 공기와 낯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국물 냄새인지 향신료 냄새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낯선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처음 보는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로 배정된 이윤아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짧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이 취재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공항 바닥을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며칠 안에 다시 이 공항으로 돌아올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이은아는 이번 주 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설동이라는 동네로 이동해서 현장 답사를 한다고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간판들을 바라보며 노트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감자탕, 신설동, 그리고 물음표 하나를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저는 문득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를 떠올렸습니다. 물빛조차 다른 이 낯선 도시에서 제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은아는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감자탕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옅게 웃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가리키며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가보시면 사진이랑은 좀 다르실 거예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저는 그 물음표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방은 작지만 깔끔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뿌연 뼈다귀 국물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노트북을 다시 열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카고 데스크에 미리 기사 제목 후보를 몇 개 적어두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유행이라는 제목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단어를 조그맣게 덧붙였습니다. 노트북을 닫기 전 저는 습관처럼 경쟁 매체들의 최근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뉴욕의 어느 잡지가 이미 서울의 미식 트렌드를 다뤘지만 역시나 갈비와 삼겹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감자탕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넣어봤을 때 정작 영어로 된 기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묘한 승부욕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이야기라면 적어도 취재할 가치는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 승부욕은 감자탕이라는 음식 자체에 대한 기대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뼈다귀 국물 한 그릇이 정말로 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조금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이면 적어도 그 이유의 일부만큼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9시 정각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시차 때문에 눈은 뻑뻑했지만 커피 한 잔으로 억지로 정신을 깨웠습니다. 이윤아는 이미 로비에 나와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캐서린. 그녀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자 서울의 아침 공기는 시카고보다 훨씬 습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흐름에 맞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짧은 거리 동안 이윤아는 오늘 미팅에서 만날 연구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관광 소비 데이터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전문가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늘 자료가 적어도 신뢰할 만한 근거는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은 여의도의 한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저는 문득 어젯밤 택시 안에서 떠올렸던 미시간 호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담당 연구원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짧게 자기소개를 한 뒤 곧바로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메뉴별로 분석한 결과예요. 화면에는 막대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상위권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비빔밥, 삼겹살, 치킨. 익숙한 이름들이 상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제가 알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노트에 메모하려던 펜의 움직임이 잠시 느슨해졌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화면을 넘기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소비 규모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기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국수와 만두가 55.2%, 감자탕이 44.0%, 그리고 전통 간식류는 무려 76.9%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어떤 순위표에도 감자탕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펜을 쥔 손끝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음식들이죠?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가게가 많다는 것, 그리고 가격 대비 양이 푸짐하다는 것.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이 메뉴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고 느낀다는 거였습니다. 이윤아가 옆에서 통역을 거두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감자탕은요, 서울에서 24시간 영업하는 몇 안 되는 음식점 중 하나예요. 새벽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결국 그곳으로 발길이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단순히 문을 늦게 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되물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이윤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 통계, 표본이 너무 작은 건 아닐까요? 그녀는 태블릿을 열어 원자료 링크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공사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라 표본은 충분해요. 다만 절대적인 순위가 아니라 성장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제 노트북으로 옮겨받으며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성장률이 사실이라면 지금 신설동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화면 속 그래프를 다시 한번 캡처해 두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가면 그레그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 자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윤아는 근처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번엔 감자탕이 아니라 평범한 백반집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아직은 그 뼈다귀 국물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밑반찬이 하나둘 상위에 놓이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펼쳐 오전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어느 요리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진행자가 감자탕을 소개하며 뼈에 붙은 살을 발라먹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시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뼈를 붙잡고 살을 발라내는 동작이 제 눈에는 여전히 낯설고 번거로워 보였습니다. 식사 도중 이윤아는 오후 일정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후 3시 신설동 감자탕거리로 이동해서 상인들과 짧게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 거리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이윤아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간판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한 이름, 비슷비슷한 뼈다귀 그림이 그려진 간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림 속 감자탕은 여전히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다만 사진 구석에 찍힌 긴 대기줄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반, 저희는 택시를 타고 신설동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골목이 점점 좁아질수록 창밖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낡은 간판에 단 오래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판색이 바랜 정도만 봐도 이 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흘끗 보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여기 유명한 데예요. 외국인들 요즘 많이 와요. 저는 그 말을 이유나에게 통역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가 웃으며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 저는 스쳐 지나가는 간판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택시가 골목 어귀에 멈춰섰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자 코끝으로 진한 국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마늘과 들깨, 그리고 무언가 구수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골목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골목 양옆으로 들어선 간판들은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비슷한 문구를 달고 있었습니다. 원조, 3대, 60년 전통. 저는 그 문구들을 눈으로 훑으며 노트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은하는 골목 초입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저에게 지도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거리에만 감자탕집이 20곳 가까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집으로 안내해드리려고요. 저는 지도 위에 표시된 별표 하나를 바라보며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아직 그 국물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는 동안 저는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슬쩍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몇몇 테이블은 이미 손님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도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조금 놀랐습니다. 평일 오후 3시라는 흔히 말하는 애매한 시간대에도 이렇게 손님이 많다는 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 테이블에는 배낭을 맨 젊은 관광객 무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냄비 속 뼈다귀를 손으로 집어들고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 갖다 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밖에서 잠시 지켜봤습니다. 뼈를 발라먹는 그 서투른 손짓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즐거운 놀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노트에 짧게 스케치하듯 적어두었습니다. 손으로 먹는 재미라고요. 이은하는 골목 끝자락 3대째 이어온다는 어느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사장님과의 정식 인터뷰는 내일로 잡아뒀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거리 분위기만 둘러보시죠. 저는 가게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힘이 뿌옇게 서린 유리 너머로 커다란 무쇠솥이 쉼없이 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남자의 뒷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바로 그 3대째 사장이라는 걸 이은하의 설명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서 흘러나오던 그 국물 냄새가 이상하게도 옷자락에 배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넘겨봤습니다. 예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그 뼈다귀 냄비 사진들 사이에서 저는 자꾸만 그 젊은 관광객들의 웃는 얼굴을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도 저 냄비 앞에 앉게 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희는 다시 신설동 골목을 찾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곧장 그 가게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굵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씨감자탕. 문을 열고 들어서자 뜨거운 김과 함께 진한 국물 냄새가 얼굴을 훅 덮쳤습니다. 실내는 좁았지만 테이블마다 놓인 낡은 냄비 받침과 손때 묻은 의자들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백발이 희끗한 남자가 커다란 솥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가 박두식 사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저희를 보자 국자를 든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윤아가 제 소개를 하는 동안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남자와 그보다 더 나이든 노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 사진 할아버지랑 아버지예요. 박두식 사장이 이은하의 통역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3대째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는 새벽 4시부터 문을 열어서 다음날 새벽까지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저는 그 숫자에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 좁은 골목 한 칸에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24시간이라는 단어도 어제 데이터랩에서 들었던 설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통계 속 한 문장이었지만 지금은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전히 머릿속 절반은 이 인터뷰를 어떻게 짧게 마무리할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뚝배기 하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뽀얗다 못해 살짝 붉은기가 도는 국물 위로 큼직한 뼈다귀 몇 덩이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우거지와 깻잎이 소복하게 얹혀 있었고 들깨가루가 뿌옇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그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과 실제로 마주한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뽀얀 김이 얼굴 위로 훅 끼쳐올랐고 저는 안경 아래 순식간에 서린 김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뚝배기 표면이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어서 저는 숟가락을 국물 위로 가져가는 손끝에 저절로 조심스러움이 담겼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드셔보세요. 이은아가 권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아주 조심스럽게 떠 입가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코 속으로 훅 밀려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삼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했던 텁텁하고 느끼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혀 전체에 퍼졌고 그 뒤로 들깨의 고소한 향이 은은하게 따라왔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국물의 온기가 배속까지 천천히 번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끝까지 퍼지던 그 긴장이 그 따뜻한 온기와 함께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윤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놀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숟가락을 국물에 담갔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은 첫 번째보다 더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국물 안에 여러 겹의 맛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도식 사장이 뼈다귀 하나를 제 그릇 쪽으로 가리키며 손으로 발라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1년 동안 저는 포크와 나이프로 우아하게 음식을 다루는 법만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손으로 뼈를 붙잡고 살을 발라내는 일은 제게는 낯설다 못해 어색한 동작이었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몇 번 시도했지만 살은 좀처럼 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뼈다귀는 제 젓가락질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결국 저는 비닐 장갑을 끼고 두 손으로 뼈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에 뜨거운 국물이 튀어 살짝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힘을 주자 뼈에 붙은 살이 부드럽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그 동작이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손끝에 양념이 묻어나는 것조차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이은아도 옆에서 함께 뼈를 발라 먹으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제야 좀 감자탕다워지셨네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양념을 티슈로 닦으며 뼈에 붙은 살점 하나를 다시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럽게 씹히는 살점 사이로 진한 국물의 풍미가 다시 한번 배어나왔습니다. 박도식 사장은 제가 뼈를 발라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윤아를 통해 조리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물은 새벽 4시부터 12시간 넘게 우려낸다고 했습니다. 돼지 등뼈를 찬물에 오래 담가 핏물을 빼고 여러 번 데쳐내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뼈다귀 하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12시간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단순한 조리 시간이 아니라 어떤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오래 끓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도식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짧게 끓이면 뼈 안쪽 골수가 다 안 우러나요. 시간을 들여야 국물이 뽀얗고 깊어집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아끼면 맛이 아낀 만큼 도망간다고요. 그 말을 하며 그는 국자로 소단을 한번 크게 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왠지 모르게 목이 살짝 매는 걸 느꼈습니다. 들깨는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식 사장은 주방 한쪽에 놓인 커다란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직접 방앗간에서 갈아온다고 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루보다 향이 훨씬 진하다면서요. 매주 2번씩 새벽마다 직접 자루를 짊어지고 방앗간에 다녀온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확실히 고소한 향이 코끝까지 묵직하게 퍼졌습니다. 우거지는요? 저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도식 사장은 배추 우거지를 하루 종일 삶고 무친다고 했습니다. 소금물에 절였다가 다시 여러 번 헹궈서 쓴맛을 빼는 과정만 반나절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우거지 한 가닥을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씹히는 식감이 국물의 깊은 맛과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그 조합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어떤 스튜에서도 이런 층위의 맛과 식감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 도중 옆 테이블에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시끌벅적하게 감자탕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뼈를 발라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제 앞의 그릇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예쁜 플레이팅 하나 없는 이 뚝배기가 어쩌면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나름의 방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이윤아가 슬쩍 다가가 그 관광객들에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돌아와 통역해 주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커플이래요. 어젯밤 다른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서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네요. 그중 한 명이 제 쪽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국물, 숙취해장의 최고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에 짧게 받아 적었습니다. 늦은 밤, 문을 여는 곳. 그 단순한 이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첫 감자탕을 만들어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박두식 사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 저희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외국 손님들이 이 국물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 손님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테이블씩 영어와 스페인어, 일본어가 뒤섞인 대화가 가게 안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재작년쯤부터 부쩍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소문이 난 것 같다고요? 저는 몇 년 전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어느 여행 영상이 어쩌면 이 변화의 시작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속으로 짐작해봤습니다. 사장님은 이 일을 물려받을 때 정말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식 사장은 잠시 국자를 내려놓고 조금은 먼 곳에 보는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젊었을 땐 이 일이 창피했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넥타이 메고 회사 다니는데 저는 매일 국물 냄새를 묻히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물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정성을 덜 들이면 손님이 바로 알아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어제 그레그가 통화에서 했던 말과 이상하게 겹쳐진다고 느꼈습니다. 숫자도 국물도 결국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이윤아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인터뷰 기사에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처음 이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문장을 받아 적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도식 사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그 대답에 별다른 놀라움 없이 그저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뚝배기 바닥에 남은 국물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남김없이 떠먹었습니다. 처음 가게에 들어설 때만 해도 저는 이 그릇을 그저 취재용 소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빈 그릇과 양념이 묻은 손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끝을 물티슈로 닦으면서 저는 묘하게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취재 노트가 아니라 배속 포만감으로 취재의 성패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한번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좁은 공간에서 몇 명이나 저런 표정으로 첫 숟가락을 떴을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박두식 사장은 저희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내일도 또 오세요. 밤에 오시면 분위기가 또 다를 겁니다. 골목을 나서는 길, 오후의 햇살이 좁은 하늘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에 남은 양념 냄새를 맡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윤아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취재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로 취재를 마무리하고 남은 일정은 서울 관광에 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른 손님들 이야기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특히 늦은 밤에 오는 사람들이요. 이윤아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임에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겼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다음 취재 일정을 조금 더 늘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다시 신설동으로 향했습니다. 이윤아는 오늘은 통역 없이 혼자 다녀와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선뜻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번역의 파나만 챙긴 채 저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한 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오늘도 이 골목이 저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줄지 궁금해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낮 동안 한산했던 골목은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몇몇 가게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지만 닭시 감자탕을 비롯한 몇몇 집은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짧은 줄까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 끝에 서서 제 앞에 선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 늦은 시간까지 참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를 나눈 건 배낭 하나를 맨 젊은 남녀 한 쌍이었습니다.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그들은 마드리드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음식을 찾아오셨어요? 여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문을 연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이미 몇 번 본 음식이라 오히려 반가웠어요. 옆에 있던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시간에 이렇게 뜨거운 국물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시카고의 자정 넘은 조용한 거리를 잠시 떠올렸습니다. 그곳이라면 이 시간에 문을 연 곳은 패스트푸드점 정도가 전부였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인스타그램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어떤 게시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남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뼈다귀를 손으로 들고 환하게 웃는 여행자들의 짧은 영상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좋아요 숫자가 수만 개에 달하는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데이터랩에서 봤던 그래프가 이 작은 화면 속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절반 넘는 테이블이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오늘은 취재보다는 관찰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일본에서 왔다는 젊은 여성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뼈다귀를 서로 발라주며 깔깔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번역 앱을 사이에 두고 저희는 서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여성이 화면에 문장을 입력해 보여주었습니다. 손으로 먹는 게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나눠 먹는 음식이 많다고 들었어요. 다른 한 명이 옆에서 웃으며 화면에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오사카에도 뼈 요리가 있긴 한데 이렇게 화한 국물은 처음이에요. 매운데 자꾸 손이 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어제 박두식 사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국물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그 말이 지금 이 테이블 위에서 웃음소리로 다시 번역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반대편 구석에는 태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가족 일행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10대로 보이는 아이들이 각자 뼈다귀를 하나씩 붙잡고 씨름하듯 살을 발라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투른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국에도 매운 국물 요리는 많은데 이렇게 뼈째 먹는 요리는 신기하다고요.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이의 손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저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콕에 있는 친구에게 방금 보낸 사진과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손으로 뼈다귀를 뜯고 있다는 문장이 짧은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어 이 뚝배기 하나가 만들어내는 공통의 표정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지자 문 앞에는 또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두식 사장에게 다가가 이 시간에도 항상 이렇게 손님이 많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국자를 든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요즘은 새벽 2, 3시가 오히려 제일 바쁠 때도 있어요. 클럽 끝나고 오는 손님들, 야근하고 오는 손님들 다 섞여서요. 저는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며 처음으로 정확한 숫자를 물었습니다. 하루에 대략 몇 팀 정도 받으세요? 박두식 사장은 잠시 계산하더니 답했습니다. 평일엔 100팀 넘게, 주말엔 그보다 훨씬 많이요. 그중에 외국인 손님 비중이 요즘은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0팀 중 한 팀이 채 안 듣는데 말이죠.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0팀 중 한 팀에서 3팀 중 한 팀으로. 이 좁은 골목 하나에서 벌어진 변화가 데이터랩에서 봤던 그래프와 정확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100팀 중 30팀이 넘는 숫자가 매일 밤 이 작은 가게 하나를 거쳐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에만 20곳에 가까운 가게가 있다는 걸 떠올리면 그 숫자는 다시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옆에서 박두식 사장의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그릇을 나르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4대째가 되는 거냐고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아버지 일이 예전만큼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국인 손님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엔 유럽에서 온 유튜버가 저희 가게를 촬영해 갔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부쩍 손님이 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자부심이라는 게 이렇게 소소한 문장 하나로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가게 밖으로 나와 골목 전체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몇몇 가게 앞에는 여전히 대기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줄 속에는 아시아계, 서양계, 다양한 국적의 얼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사진으로 찍으려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공기를 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던 편의점에서는 관광객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컵라면을 사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과 감자탕집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배고픔이었지만 감자탕집 앞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러 온 게 아니라 무언가 경험하러 온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가게 처마 밑에서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여행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짧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왔다는 그들은 오늘 하루 동안 벌써 3곳의 감자탕집을 검색해 뒀다고 했습니다. 저희끼리는 뼈 국물 투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노트에 곧바로 받아 적으며 이게 이제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하나의 완연한 여행 코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줄 맨 앞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한 명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온 사업가였고 오늘 계약 협상이 늦게 끝나서 이제야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호텔 직원한테 물어보니 이 시간에 문 연 곳 중에 여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검색해보니 평점이 상당히 높아서 놀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평점이라는 단어가 시카고에서 제가 늘 확인하던 별점과 다르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낯선 음식 앞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신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밤 들었던 숫자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3분의 1이라는 비중, 수만 개의 좋아요, 그리고 100팀이 넘는 하루 손님 수. 이 모든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우연한 유행이 아니라 이미 자리를 잡은 흐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새벽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 자리에서 기사 개요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유행이라는 제목은 이제 더 이상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단을 새로 짜면서 숫자를 나열하는 순서부터 다시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10팀 중 한 팀이라는 작은 숫자에서 시작해서 3분의 1이라는 비중을 지나 마지막에는 44%라는 성장률로 마무리하는 구조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독자가 서서히 놀라움을 쌓아가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건 제가 11년 동안 배워온 기사 작성법 중 유일하게 오늘 밤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그레그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원래 기획했던 기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요? 예쁜 사진 대신 어젯밤 들었던 숫자들과 사람들의 표정을 중심으로 기사를 다시 짜겠다고 적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예상은 했어 라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레그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하면서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11년을 함께 일해온 편집장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예상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박두식 사장을 찾아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요즘 외국 손님들 반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일화를 꺼냈습니다. 한 달 전쯤 미국에서 온 어느 커플이 청혼 사진을 여기서 찍었다고 했습니다. 뼈다귀 국물 앞에서 반지를 내미며 프로포즈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반지, 국물이 조금이라도 튀었으면 정말 놀랐을 텐데요. 제가 농담을 건네자 박두식 사장도 크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반지 산자를 뚝배기 옆에 놓느라 아가씨가 어찌나 조마조마해하던지. 근데 그 커플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순간에 가장 정직한 음식이 어울린다고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손끝이 다시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직한 음식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어떤 미식평론보다도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노트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이윤아는 그 옆에서 최근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흐름을 짚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꿀떡을 시리얼처럼 차가운 우유에 말아먹는 영상이 해외에서 30만 건 넘는 좋아요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감자탕뿐 아니라 한국의 소박한 음식들이 잇따라 해외 콘텐츠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발견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이 골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결코 우연한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저는 문득 제가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 썼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걸 왜 취재하라는 거냐고 저는 그레그에게 되물었었습니다. 뼈다귀가 수북한 냄비 사진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던 그 밤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는 예쁜 사진 한 장보다
뼈에 붙은 고기 한 점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노트북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커서가 깜빡이는 동안 저는 지난 며칠간의 메모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회의적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던 첫 페이지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첫날 적었던 화려하지 않은 유행이라는 제목 옆에는 어느새 굵은 줄이 2개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새로운 제목 후보 하나를 적어 넣었습니다. 끔찍한 유행. 스스로도 조금 낯간지럽게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느새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기 전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온 커플, 오사카에서 온 새 친구, 방콕에서 온 가족, 뉴욕에서 온 사업가. 국적도 언어도 제각각이었지만 뼈다귀를 손에 든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맨 앞장에 다시 힘주어 적어 넣으며 이번 취재가 단순한 기사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사흘, 저는 호텔방에 틀어박혀 초고를 쓰는 데만 매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내다볼 여유도 없이 저는 노트북 화면과 노트를 번갈아 보며 문장을 하나하나 고쳐 썼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사진 편집 프로그램부터 열었을 시간이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사진보다 먼저 사람들의 말을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줌 서비스로 시킨 커피가 몇 잔째 식어가는지도 모른 채 저는 노트에 적어둔 문장들을 하나씩 옮겨 적었습니다. 곡물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박두식 사장의 말, 정직한 순간에는 정직한 음식이 어울린다던 어느 커플의 이야기, 그리고 10팀 중 한 팀에서 3팀 중 한 팀으로 늘어났다는 숫자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어떤 순서로 엮어야 제가 겪은 그 놀라움을 독자에게도 그대로 전할 수 있을지 저는 몇 번이고 문단의 순서를 바꿔가며 고민했습니다. 한 번은 숫자를 먼저 배치했다가 다시 사람들의 표정을 앞세우는 식으로 문단을 통째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처음 이 취재를 시작할 때 느꼈던 그 회의적인 마음까지도 기사 안에 솔직하게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들 역시 저와 비슷한 첫인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첫 문단에 뼈다귀 사진을 보고 실소를 터뜨렸던 그날 밤의 제 모습을 그대로 적어 넣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가장 정직한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초고를 절반쯤 썼을 무렵 저는 그레그와 화상통화를 잡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얼굴이 떠오르자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표지 사진, 뼈다귀 국물 사진으로 가고 싶어요. 그레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캐서린, 그건 우리 신문 표지치고는 너무 파격적이야. 독자들이 낯설어할 수도 있어. 저는 그 반응을 어느 정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목이 살짝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편집국 부장도 아마 반대할 거야. 그레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면에 뼈다귀 사진이 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저는 그 말에 잠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11년 동안 저는 편집국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춰 기사를 써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익숙한 습관대로 조금 더 안전한 사진으로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레그, 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예쁜 사진이 독자의 눈길을 끄는 건 맞지만 마음을 붙잡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저는 신설동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청혼했던 미국인 커플, 좋아요 수만 개를 받은 여행 영상, 3분의 1까지 늘어난 외국인 손님 비중. 그레그는 화면 너머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반대의 침묵인지 고민의 침묵인지 가늠할 수 없어 손끝을 마우스패드 위에 가만히 올려둔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그레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표지는 자네 판단에 맡길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 뼈다귀 사진 밑에 왜 이 사진이 표지여야 하는지 첫 문장에서 바로 설명해. 독자가 3초 안에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둘 다 편집장한테 불려갈 거야.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조건은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미 그 첫 문장을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니까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 화면에 그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44%라는 숫자는 통계였지만 저 국물 한 그릇은 이유였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손끝이 자판 위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11년 동안 써온 문장들 중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던 첫 문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아래로 이어질 문단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접시 대신 뽀얀 뚝배기를, 세련된 플레이팅 대신 손으로 뼈를 발라내는 장면을 저는 있는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편집 과정에서 지원했을 그 투박한 디테일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기사의 뼈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뼈대라는 단어조차 지금 이 순간에는 묘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문장 하나에 슬쩍 끼워 넣으며
스스로도 조금 뿌듯해했습니다. 저는 문득 시카고에서 취재했던 그 할머니의 스튜 기사를 다시 꺼내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노트북 폴더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그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낡은 무쇠 냄비, 닳아버린 나무 주걱, 그리고 냄새가 느껴진다던 댓글들. 저는 그때 그 신호를 놓쳤을 뿐 처음부터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11년이라는 시간과 태평양 건너 낯선 골목 하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옛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다시 천천히 읽으며 저는 그때의 제가 남겨둔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이 온기의 정체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언젠가가 하필이면 낯선 나라의 뼈다귀 국물 앞에서 찾아올 줄은 그때의 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오래된 파일을 닫고 다시 지금 쓰고 있는 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신호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초고 마지막 문단을 쓰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관광객이 뼈다귀를 손에 들고 첫 숟가락을 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자 목이 살짝 메는 걸 느꼈습니다. 예쁜 사진 한 장으로는 담을 수 없는 온기가 지금도 그 골목 어딘가에서 계속 피어오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은 채 잠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은 처음 도착했던 날 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용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취재가 어서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낯선 감정을 노트 한 귀퉁이에 짧게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떠나기 싫은 취재는 처음이었다고요. 이유나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내일 공항 가는 길 신설동을 한 번 더 들리실래요? 박두식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뵙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제가 먼저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박두식 사장의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취재가 아니라 그저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기사가 어쩌면 제 이번 취재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두식 사장은 그 말에 그저 옅게 웃으며 국자로 뚝배기 하나를 더 담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그릇 더 드시고 가세요. 가게 안은 오후의 한산함 속에 조용히 국물 끓는 소리만 나지막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처음 이 가게에 들어섰던 날의 제 표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반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한 마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은하가 옆에서 조용히 통역을 이어가며 마지막 인터뷰 몇 마디를 더 정리해 주었습니다. 박두식 사장은 뚝배기를 천천히 저어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솔직히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사진 찍을 때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았고요. 저는 그 말에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티가 그렇게 많이 났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두식 사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났죠. 근데 지금은 표정이 완전히 다르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국물 한 숟가락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그 첫날의 어색함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한 그릇을 아주 천천히 비웠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뼈다귀, 똑같은 국물이었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는 노트맨 뒷장에 짧은 문장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식을 눈으로만 읽고 있었구나. 가게를 나서기 전 박두식 사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시카고 돌아가서도 이런 국물 요리 다시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마 예전처럼 예쁜 접시만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는 그 대답에 크게 웃으며 저를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골목을 나서는 저의 뒤로 국물 끓는 소리와 손님을 맞는 인사말이 뒤섞여 오래도록 들려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이은하가 옆자리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 취재 정말로 만족하세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이 취재가 빨리 끝나기만 바랐어요. 근데 지금은 며칠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은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또 오시면 이번엔 다른 골목도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저는 이은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 날 함께 다니며 정이 든 탓인지 짧은 포옹을 나누는 손끝이 살짝 뭉클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천천히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휴대폰 속 사진첩을 넘겨봤습니다.
예쁘게 정돈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김이 서린 뚝배기, 양념 묻은 손끝, 웃고 있는 여행자들의 흐릿한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어떤 화보보다 이 사진들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첩을 몇 번이나 처음부터 다시 넘겨보다가 결국 옅은 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저는 노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조용히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는 회의적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장에는 정직한 유행이라는 문장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두 장 사이에 빼곡히 쌓여있는 수많은 메모들이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조용히 덮으며 이 길고 낯설었던 여정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지 2주 뒤, 제 기사가 마침내 지면에 실렸습니다. 뽀얀 뚝배기 사진이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운 걸 처음 봤을 때 저는 인쇄소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신문을 손에 들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44%라는 숫자는 통계였지만 저 국물 한 그릇은 이유였다. 제가 며칠 밤을 붙잡고 있던 그 첫 문장이 마침내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비사 발행 당일 아침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신문을 몇 번이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제가 신설동 골목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뼈를 발라먹으며 웃던 마드리드 커플, 청혼 반지를 국물 옆에 내려놓았다던 미국인 커플, 그리고 10팀 중 한 팀에서 3팀 중 한 팀으로 늘어났다는 박두식 사장의 숫자까지. 저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읽으며 스스로도 조금 뭉클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시카고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 한쪽은 여전히 그 좁은 골목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편집국 전화는 평소보다 훨씬 자주 울렸습니다. 몇몇 독자들은 이런 낯선 음식 이야기가 신선했다며 응원 전화를 걸어왔고 몇몇은 여전히 낯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독자는 이메일로 자신도 다음 서울 여행 때 그 골목을 꼭 찾아가 보겠다고 적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자신의 할머니가 끓여주던 뼈다귀 요리가 떠올라 눈물이 났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엇갈린 반응들을 하나씩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느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가 좋아할 기사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썼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공유 기자 몇 명도 제자리로 찾아와 표지 사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기라면 절대 저런 사진을 표지로 내밀 용기가 없었을 거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용기라는 단어가 지금의 저에게 얼마나 낯설고도 뿌듯하게 들리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저 역시 같은 이유로 그 사진을 표지에서 빼자고 먼저 제안했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레그는 제자리로 다가와 신문을 툭 내려놓으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조회수, 자네 지난 기사들 평균의 3배야.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예쁜 사진 없이도 정직한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확실하게 실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조용한 저녁, 이은아에게서 오랜만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몇 장과 함께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두식 사장의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서린 기사 보고 오셨다는 미국 분들, 요즘 부쩍 많아지셨어요. 사장님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천천히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줄선 사람들의 얼굴 중 몇몇은 낯익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골목에 들어섰을 때의 저와 똑같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은아는 뒤이어 짧은 동영상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박도식 사장이 국자를 든 채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여전히 김이 뽀얗게 오르는 솥이 쉼없이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 그 좁은 가게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방식 그대로 누군가의 첫 숟가락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반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부엌에 서서 국물 요리를 끓여봤습니다. 감자탕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뼈를 오래 우려내는 방식만은 그대로 따라해봤습니다. 시카고 근처 정육점에서 어렵게 구한 돼지 등뼈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는 것부터 저는 박두식 사장이 알려준 순서를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는 걸 지켜보며 저는 박두식 사장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시간을 아끼면 맛이 아낀 만큼 도망간다는 그 말이 이제는 제 부엌에서도 유효한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완성된 국물은 신설동에서 맛봤던 것과는 사뭇 다른 맛이었습니다. 들깨 향도, 우거지의 식감도 완벽하게 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설픈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을 들이는 그 과정 자체였으니까요.
저는 그 어설픈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다음번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새로운 취재 제안서를 조심스럽게 그레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다른 소박한 음식들을 다뤄보고 싶다고요. 그레그는 제안서를 훑어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캐서린 모건, 이제 완전히 국물 전문 기자가 됐네. 저는 그 농담에 크게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제안서를 넘기던 그레그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확신이 있어서 가는 거지? 아니면 또 그때처럼 회의적인 채로 가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어요. 다만 그 확신이 정확히 뭘 발견하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확신이에요. 그레그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제안서 위에 곧바로 승인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편집국을 나서며 저는 창밖으로 시카고의 익숙한 스카이라인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사무실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을 보며 헛웃음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진이 제 11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자랑스러운 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저는 예쁜 접시 위에서 이야기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이야기는 종종 뼈다귀가 수북한 뚝배기 안에, 발라먹는 서투른 손짓 안에, 그리고 60년을 이어온 무쇠솥 안에 숨어 있다는 거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14시간의 비행과 낯선 골목 하나가 필요했지만 저는 이제 그 여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그 골목의 새벽 2시를 떠올립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뚝배기 앞에서 같은 표정을 짓던 그 순간을요. 44%라는 숫자는 이제 제게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건 낯선 것을 향해 손을 뻗어본 사람들의 숫자이자 뼈를 발라내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안에는 이제 저 자신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가게 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 골목으로 가장 먼저 향할 겁니다. 박도식 사장의 국자 소리와 뽀얀 김이 서린 유리창과 손끝에 남던 그 양념 냄새까지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